이 그림이 2019년 6월인가요? 11월인가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밑에 그 책가방을 메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중학생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2030년 되면 직장인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직장인이 되는 시기에 이 친구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 거냐에 대한 논의를 이제 OECD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래쪽에 막 여러 가지 꼬불꼬불 길을 가서 저기 목표 도착지에 가는데 웰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을 OECD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하나는 개인의 웰빙, 하나는 사회의 웰빙.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이 친구가 추구하고 미래를 열어가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OECD에서 이제 밝혔고요. 여기에 보면 이 친구의 영어로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2030 보고서에서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지만 학생 중심 미래 교육, 학습자 주도성,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그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 스튜던트 에이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도성을 기르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잘 안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주도성 하면은 그래 뭐 학생 중심 필요하지, 주도성 아이들이 당연히 길러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중에 핵심이 주도성이에요. 그래서 학습자 주도성을 어떻게 갖게 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게 할 거냐가 초점입니다. 그 초점을 좀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교육과정 2015에 비해서 2022에서는 이 학습자 주도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위쪽에 보면 코-에이전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주도성으로까지 길러야 된다. 미래의 키워드가 이제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협력의 주도성으로 가는 건데 스튜던트 에이전시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스튜던트 에이전시에서 티처 에이전시, 교사의 주도성이 만나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런 에이전시, 학습 주도성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뒤쪽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당히 그 디지털이 우리한테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고에서 시작해서 지금 챗 GPT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섭게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기는 이 교육 현장에 굉장히 무서운 파고로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식을 교사가 스스로 소유한 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소유해 가야 된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학교 현장에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거를 여기 가운데 나침반에 써놨는데요. 4개의 이제 바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2015 때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던 지식, 기능, 가치, 태도예요. 이 지식, 기능, 가치, 태도가 써 있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여기 제가 이제 그냥 설명을 넘어갔는데 제가 이 그 PT에 대한 배경이나 뭐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거는 이분들 거 좀 참고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온정덕 교수님, 뭐 교원대 김세현 교수님,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주연 실장님들 이제 그 강의를 지금 여러 번 들었는데 다들 하여간 지금 이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식, 기능, 가치, 태도가 성취 기준의 3요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 컨설팅하고 이렇게 연수를 하러 다니면은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성취 기준이에요. 수업이 차시 중심 수업에서 성취 기준 중심으로 바뀌었어? 근데 성취 기준 중심 수업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성취 기준 잘 안 배웠는데 나 그 교대 다닐 때 잘 안 배웠었어. 사실 성취 기준이 1997년 7차 교육과정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잖아요. 교육과정에 이제 들어왔어요. 미국에 있는 성취 기준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조금 뭐랄까 불편해요. 선배님들도 불편하고 10년 미만 그 젊은 선생님들은 사실은 성취 기준 달달달 외우고 임용고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도 교대에 지금 10년 넘게 강의를 가고 있지만 이 교과서에 있는 차시 수업하고 성취 기준을 통해서 수업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통통 튀어가도 잘 따라오는데 성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래? 차시 중심 수업이 성취 기준 중심 수업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선배님들도 그렇고 후배님들도 그렇고 다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게 그 성취 기준을 이해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네 수준이 있어요. 그 중에 1수준만 알면 성취 기준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건데 뭐 하는 거냐면요. 분절하는 거예요. 잘라보면 돼요. 지식이 뭐냐? 지식은 보통 명사형이에요. 보통 명사 덩어리가 다 지식 덩어리예요. 기능은 대부분 동사 덩어리죠. 뭐 실천한다, 뭐 탐색한다, 조사한다. 대부분 다 기능이 동사형이에요. 지식과 기능을 2016에서 상당히 강조했고요. 2022에서는 가치 태도까지 상당히 강조해요. 가치 태도가 더 어렵죠. 저도 어제 전주에서 보건 선생님들 한 20명 놓고 같이 이제 이따가 제가 자료 잠깐 보여드릴 건데 실습을 했거든요.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지식과 기능과 가치 태도를 내가 이번 시간에 1시간 수업하는데 내가 지식 중심 수업이야. 아니야 나는 기능 중심 수업이야. 아니 나는 가치 태도를 내면화하는 수업이야. 라는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수업에 접근하는 선생님하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차시 주제를 가지고 수업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져요. 근데 성취 기준의 이 지식과 기능과 가치 태도를 2030 보고서에서도 그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역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2015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도 헷갈리잖아요. 역량을 가르치라는 거야. 성취 기준을 가르치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역량 구현, 역량 함양까지 왔고요. 역량을 가르치라는 건 아니고요. 성취 기준을 가르쳤을 때 역량이 함양된다는 거고 특별히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고르게 가르쳤을 때 역량이 함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제시했고요. 그 주변에 보면 변혁적 역량이 써 있어요. 변혁적 역량이 뭐야? 우리 교감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들은 연수 받을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변혁적 역량이 나온 지가 상당히 됐죠. 근데 OECD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PT를 안 넘기고 있네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 만들기예요. 가치를 창출해야 된대요. 가치를. 이번에 메타에서 그 스레드라는 그 트위트 뭐 대상 뭐 그 비슷한 거를 내놨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창조해서 만들어 갈 거냐가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계속 긴장과 딜레마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도 지금 일본 오염수 때문에 지금 긴장이 엄청 나잖아요. 해산물, 수산물 이거 지금 딜레마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는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우리한테 이제 밀려들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지가 이제 두 번째 역량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책임감 가지기예요. 책임감.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게 시민성을 기르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변혁적 역량이다. 그걸 OECD에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고서에 그 성찰의 세 가지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나는 기계와의 공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찰 질문으로 나왔어요. 기계와의 공존을 한다고? 여러분들 기계와 공존하고 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집에서 KT 지니 쓰고 있는데 지니야 노래 틀어줘 그러면 알아서 아침에 이렇게 틀어주고 기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 저는 안 누르고 그냥 앱에서 바로 연동돼가지고 자동으로 딱 열리거든요. 앱을 이제 깔아야죠. 저희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 다 그러고 다녀요. 그냥 근처에만 가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데 앱 설치를 해야 되죠. 그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치고 보드판에 써 있어요. 가요라는 앱을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요, 요즘 애들 안 가르쳐도 지가 보고 해요, 그냥. 아주 무섭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기계와의 공존,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맞춤형, 실생활 문제하고 연결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교육의 큰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학습, 실행, 사고를 엮어서 더 넓은 세상과 연결시키는가.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도 지금 두 딸이 대학생인데 우리 때는 기승전 공무원 아니었나요? 지금 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승전 공무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기승전 끝났고요. 저도 이제 교대
아이들 보면 10년 동안 계속 눈빛이 점점 좀 틀려요. 왜냐면 네, 이제 거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암울해지니까. 하여간 근데 기승전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도 옛날 사고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바꿔야 돼요. 학교 현장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이 뭐 그렇지 우리는 입시하고 멀어 있으니까 상관없지 그거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바꾸고 교육 현장도 바뀌어야 된다. 그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30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요.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유네스코에서 2050 보고서가 나와요. 2021년 11월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유네스코에서 2050 보고서에 나왔는데 이때 이제 던진 질문이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 첫 번째는요, learning to know죠. 알기 위해 배운다. 우리 이거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가르치고 있죠. 지식 덩어리 잘 가르치고 있죠.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learning to do예요. 일하기 위해 배우기. 이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진로 교육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초등에서도 진로 연계 교육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부모 초청도 하고 직접 뭐 소방관님 불러가지고 이야기도 듣게 하고 체험도 하게 하고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더 러닝 투 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어려워요. 세 번째는 러닝 투 리브 투게더인데요.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건데 사실 미래의 키워드는 협력이고 공존이라고 해요. 뭐죠? 그 서울이 공존 교육이라고 아예 그 캐치프레이즈가 공존 교육이에요. 그래서 공존이 중요한데 사실 아시잖아요. 다 그 개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화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협력하는 문화로 바꿀 거냐가 미래의 이제 키워드입니다. 여기도 고창이지만 저도 작년부터 그 소규모 학교 꽤 돌아다녔거든요. 소규모 학교가 이제 뭐 폐교하면 근처 마을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군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지역 주민 전체가 다 같이 뛰어들어야 되는 지금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우리 많이 하고 계세요. 현장 선생님들은 생태 전환, 지속 가능성 교육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어렵죠. Learning to be입니다.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서 웰빙하고도 관련된 거죠. 웰빙. 교육의 목표가 뭐야? 스카이 보내는 거야. 좋은 대학 보내는 거야. 저희 애들도 뭐 간호학과 한동은 유아교육과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걔네들 나처럼 평생 직장으로 삼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도 코로나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그냥 죽게 놔뒀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를 뭐 뺀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존재할 거냐가 이제 고민입니다. 자, 저희가 다시 그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조금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교육을 다시 개혁해야 된다. 교육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8년 동안 중단 정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8년간의 그 아이들을 어떻게 미래 사회에 살아가야 될지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미국에서도 혁신학교처럼 기존의 한분 중심 수업이 아니라 학교에 이때 당시에 타일러하고 존 듀이가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많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한쪽은 그렇게 경험 중심으로 교육하고 한쪽은 한분 중심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 교육하고 나서 8년 이후에 내놓은 결과예요. 비판적 성찰을 내놨는데 이게 웃긴 게 지금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성찰 내용이거든요. 우리 애들을 교과를 배웠으나 사회와 자신의 삶에 대한 안목을 갖추도록 하고 있나요? 뜨끔하지 않나요? 학생들은 지적으로 몰두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힘으로 깊이 탐구하지 않는다. 애들 스스로 탐구하게 만들고 있나요? 고등학교요? 아주 심각하죠. 문제풀이식이잖아요. 선생님들도 아예 그냥 포기하고 계속 수업 이퀄 문제풀이? 학원하고 무슨 차이예요? 사실 그렇죠. 이거 미국에서 똑같이 비판했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과제를 위해서 탐구시키고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이 당시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 랄프 타일러가 주도해서 책임 연구원으로 해서 8년 연구를 했고요. 아쉽게 8년 연구가 조금 흐지부지 돼요. 그 이후에 이제 경제 문제, 또 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뭐 들어가면서 흐지부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타일러가 이런 모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타일러의 그 목표 진술, 뭐 메이거의 목표 진술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경험을 상당히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제시하고 경험을 선정하고 경험을 조직하게 하고 경험 수업을 하고 경험을 평가하는 수업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 수업이 학생들의 경험만 잘 조직해도 타일러가 8년 연구 이후에 내놓은 모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차시 중심 수업으로 하시는 분하고 성취 기준 중심 수업으로 하시는 분 차이점이, 그러니까 성취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 아이를 목표를 큰 그림을 끝그림을 그리고 수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과서의 한 차시 한 시간에만 얽매여 있는 수업은 경험보다는 이 교과서 중심으로 아무래도 진도 나가실 수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시 중심 수업에서 성취 기준 중심 수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는 특히 블록 수업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 2시간씩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1, 2학년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요즘 뭐 배워?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해요? 저 요즘에 여름 배워요. 여름. 1, 2학년 애들 교과서가 여름이잖아요. 애들 여름 배워요.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은 통합적이고 주제적이에요. 그래서 여름 안에 바생, 슬생, 질생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3학년 올라오는 순간 애들이 이제 충격을 먹는 게 1교시 국어. 자, 국어 덮어. 2교시 수학 꺼내세요. 자, 수학 덮어. 3교시 음악이야. 자, 지금부터 노래 부를 거야. 자, 4교시 미술 다 집어넣으세요. 이거 사실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선생님들도 해보세요. 1교시 글쓰기 시키고요. 2교시 수학 시키고요. 3교시 이제 사회 지리 펴놓고 뭐 이렇게 찾으라고 하고요. 우리도 바빠요. 근데 애들 하루 종일 6교시까지 있으면 6번 이 스위치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서는 통합해줘야 돼요. 주제 통합해야 되고, 심지어 저는 작은 학교들은 제가 2018년 혁신학교 그 미래 보고서 연구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안한 모델은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과목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국어, 화요일 날은 수학,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해서 조금 이거를 선생님들도 좀 짐을 덜어주시고 아이들도 좀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성취 기준 중심 수업이에요. 큰 그림을 그려서 주제 중심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고요. 어떻게 경험을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주제로 접근을 할 건가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배경 중에 온정덕 교수님은 하그리브스가 얘기했던 학교 교육의 제4의 책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짧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의 길은 1945년에서 70년대 중반에 제시됐던 건데, 국가의 풍부한 지원이 있었고요. 교사의 자율성과 혁신, 균질성이 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교사의 재량에 좀 의존했죠. 국가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에 비하면 좀 교수 용업기 당시에는 좀 부족했잖아요. 교과서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사의 좀 의존을 좀 한 경향이 있고, 일관성, 통일성은 좀 결여가 되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제2의 길에서는 1980년에서 19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시장주의 경쟁에 이제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산업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 학교를 벽돌 찍듯이 표준화된 규격으로 찍어내야 된다는 게 이 시기였어요. 요즘에 조금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좀 그때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학교 교육이 저희는 좀 이때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약간 좀 들어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바꾸는 곳이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잖아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학점 이수를 못하면 졸업장 안 줍니다. 이제 졸업장 안 줘요. 출석 다 해도 졸업장 안 주는 게 고교학점제 취지예요. 근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표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두 번째, 결강 시간이 있어요. 캠퍼스하고 똑같아요. 1교시, 2교시 수업하고 3교시, 4교시는 놀아요. 그리고 5교시, 6교시 수업해요. 아니면 3교시, 4교시는 다른 학교 가서 수업 받고 와요. 고등학교가 캠퍼스로 바뀌어요. 고등학교가 지금 공간 디자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 쉬는 쉼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크리에이티브 존이라고 해가지고 큰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양현 삼거리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전체가 만나는 그 지점에다가 뭐 컴퓨터도 좀 갖다 놓고 뭐 책도 좀 갖다 놓고 좀 이렇게 공간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쉬거나 뭐 팀별로 협업하거나 뭐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등 초등으로 좀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990년 초반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 3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 3의 길을 보시면은 국가의 풍부한 지원, 여전히 국가에서 지금 많이 지원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대중의 활발한 참여, 이 대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대중이 제 3의 길부터.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솔직히 좀 불편하시지 않나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도움받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 지역 주민의 참여를 좀 끌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문 중에 자율이란 말 싹 사라졌고요. 책무, 그죠? 장선생님? 책임 책무가 많아졌다고 독일처 장사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를 많이 주는데 학교장 책임은 점점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게 제3의 길이다. 전라북도는 감사하게도 타시도에 비해서 학교 민주화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타시도에서 많이 부러워들 하세요. 전라북도 특히 선생님들, 교사들을 많이 부러워하죠. 네,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오후에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회의가 좀 잘 안 되는데 하여간 뭐 그런 양면이 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4의 길입니다. 하그리부스는 제4의 길까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정부로 정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에 이제 시작된 게 국가교육위원회 지금 위원회 대표적으로 회의를 2번 했어요. 저희 수석생님도 전북의 수석생 한 분이 꼭 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그 위원회 한 20명 위원회가 교육부를 견제하고 국가를 견제하고 100년지 대계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 정권에 따라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100년을 목표로 해서 간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목표로 간다. 아직은 좀 힘이 없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대중의 참여고요. 2015하고 2022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청회를 엄청나게 많이 열었다는 거. 네, 한번 안 좋은 것도 있었죠. 역사 부분에서 조금 막 다툼도 좀 있었는데 하여간 대중의 참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하고요. 이 부분은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 교육 전문가잖아요. 자기들이 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대중의 참여가 늘어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과 참여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써 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지점이 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계속 전문성을 강조를 하니까. 무슨 전문성이냐? 저는 성취기준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요. 딱 꼬집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지만 성취기준을 2015 교과서 지도서에다가 다 써놨거든요. 전면에 지도서 안에다 성취기준 다 넣어놨어요. 2009는 그렇게 안 써놨었잖아요. 근데 성취기준을 보고 수업하는 선생님하고 성취기준을 안 보고 그냥 한 차시 수업하는 선생님은 질이 다르다고 만들죠. 네, 수준이 달라진다. 그거를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이해를 한다. 그게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될 제4의 길이다라고 하그리부스가 얘기했다.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잖아요.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미래교육과 첫 번째 정책과제 1번 미래교육과 두 번째 12년 동안 했던 혁신교육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제가 마침 6월 말까지 지난달까지 미래교육 전라북도 미래교육 비전 연구를 제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해서 했거든요. 힘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지역 그 집단별로 그 이익 집단별로 목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결론은 박세훈 교수님이 했던 그 혁신 학교 성과 보고서도 그렇고 저희 미래교육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은 혁신 교육을 완전히 버리고 가는 거 아니고요. 혁신 교육 위에 뭔가 미래교육이라는 새로운 길을 얹혀서 간다. 전라북도의 방향은 그렇고요. 서울은 서울 혁신 미래교육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희영 교육감이 3년 차니까. 경기는 혁신 교육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이라고 아예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볼 때 그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혁신 버리고 못 갑니다. 저희가. 전북은 상당히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혁신을 버린다는 거는 왜냐하면 혁신이 지금 교육과정까지 거의 다 왔었거든요. 교육과정 혁신까지 거의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미래교육에서 뭘 내놔도 이거 혁신에서 했던 건데 그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버리고 가는 거 아니고요. 혁신에서 했었던 선생님들의 그 열정과 그 성과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게 미래교육이다. 그래서 실제 혁신학교 7개 제가 모델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 그 하나 모델 유형에 그 혁신, 자율혁신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혁신이라고 원래 혁신학교가 자율학교 저도 몇 년 전이에요. 8년 전에 자율학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연구부장이었는데 자율학교인데 나중에는 다 혁신학교가 모두 다 자율학교로 지정해버렸잖아요. 자율혁신 모형으로 가는 거를 계속 인계하려고 그 확산 발전시키려고 이제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뭐 맞춤형, 국어나 자율화는 대체로 이해를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 하고요. 또 하나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예요. 아시지만 우리 교육부 장관님은 임명직이죠. 근데 교육감님은 선출직이죠. 그래서 우리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거는 그 추천해서 지정합니다. 위원이 20명 지정해서 물론 이제 위원 장관 이제 대통령이 제가 해야만 되는 거지만 하여간 전체를 보고해서 이 힘의 균형을 국가에서도 좀 이루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올해 기초 기본학력 때문에 뭐 시험을 확대해야 되느냐 마느냐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집단지성을 통해 가지고 협력적 거버넌스로 교육위원회가 가고요. 아시죠? 다음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합니다. 이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교육부가 너무 힘이 세요. 제가 보면은 교육부에서 힘을 좀 더 교육위원회에 가져왔으면 싶은데 교육위원회 얘기를 저희 대표로 가시는 수석선생님 통해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 뭐랄까 너무 20개의 집단이 막 자기 얘기만 하는 느낌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이거는 내용 체계표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서 바뀌는 거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교차되는데요. 우리가 교육과정 하면 보통 편성 운영 지침을 떠올려요. 연구부장님들 편성 운영 지침이 교육과정인가?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편성 운영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 교육과정 시작되잖아요. 올해 2월에 전라북도 연구부장들 회의에서 난리 났었거든요. 한글 34시간 교육 때문에. 그리고 지금 1학년이 내년에 2학년 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 시작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한글 3시간이 혜택을 못 받고 2학년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적용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옥형 장사님이 무려 7학까지 해서 예시를 드렸어요. 전주는 다 포기하고 그냥 1학 그냥 내년은 내년에 알아서 하고 우리는 올해 그냥 2025로 그대로 하자라고 해서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편성 운영 지침이 보통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성 운영 지침을 교육과정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설계, 커리큘럼 디자인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편성 운영 지침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학기가 시작하는 2월, 3월에 만든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설계, 이 디자인이 들어가신 선생님은 이 설계라는 거는 시작부터 마지막 그 완성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월에 시작하는, 3월에 시작하는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이라기보다 마지막 우리 학교만의 스토리를 이 설계에다가 어떻게 담아냈는가
스토리를 묶어 놓는 게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3월에 4월에 재본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계속 1년 동안 수정하고 마을 연계도 하시고 생태 전환도 하시고 프로젝트도 하시고 그런 내용을 뭘 했는가 학년별 브랜드로 담아가지고 마지막에 교육과정으로 재본하자. 그게 이제 설계와 운영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시작이고 마지막에 설계에서 묶어놓는 스토리,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를 묶어놓는 게 교육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처음에는 엉성하게 시작하셔서 점점 완성해서 교육과정 간담회 때 12월에 간담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최종본을 제본해서 선생님들과 그럼 올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뭐 할까? 라고 간다. 그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교육과정을 디자인하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힘들죠. 특히 2026년부터는 3, 4학년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선택교과 학교 자율시간 도입이 되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16 플러스 1주, 일주 분량은 학교 자율시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의, 나만의 교사교육과정, 우리 학년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설계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설계할래? 다행히 감사하게도 전라북도는 좀 해봤어요. 교사교육과정을 제가 고창에서도 2021년에 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지원단 쌤들 여기도 좀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단 쌤들하고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라북도는 전북 초등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취 기준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설계하셔도 된다. 타시도에 비해 더 개방해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불편해요. 저도. 그러니까 설계를 하라는 게 성취 기준 전문가가 되라는 게 계속 뭔가 밀려 들어오니까 사실 좀 불편한데 선배님들이 좀 뒤로 빼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년 미만 젊은 선생님들 아이디어는 좋고 디지털 자료도 잘 쓰는데요. 뭐가 부족하냐면 선배님들하고 정경재 선생님들하고 제일 부족한 거는 아동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요. 1학년하고 2학년 차이가 뭐야? 3, 4학년 차이가 뭐야? 5, 6학년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그거를 오랜 경험 동안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의 경험을 내가 가지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지식이냐 기능이냐 가치 태도냐만 좀 구분해서 접근하면 경험치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후배 선생님들한테 줄 게 엄청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보건선생님들하고 같이 1시간 내동 실습하면서 성취기준 재구조와 재구성 목표 만들어서 해봤더니 다들 처음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진작 좀 알려주시지 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게 활동을 구성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게 지식과 기능과 가치 태도라는 게 명확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지금 지식 중심 수업을 하는지 기능 중심 수업을 하는지 가치 태도 중심 수업을 하는지가 명확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 후배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과정이 설계와 운영, 디자인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 크게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성과 미래 대응 능력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이제 학생이 스스로 갖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이전시가 뭘까요? 뭐가 주도성일까요? 저도 오늘 6학년 수업하고 왔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미션을 던져주고 칠판에다가 어디에 들어가서 패들렛에 작성하라고 길을 보여주고 네가 읽어보고 네가 찾아 들어가. 그러고도 모르면 선생님한테 와.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주도성을 자꾸 넘기는 수업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업을 설계할 때 40분 수업이 아니라 20분만 설계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애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0분만 하세요. 20분만 선생님이 주도해서 하시고요. 나머지 20분은 아이들이 주도하게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미션을 만들어 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행 과제를 던져 주세요. 그래서 평가 연수 받으면
충남대 김성 교수님이 와가지고 평가 루브릭 만들기, 평가 피드백 세우기 많이 하셨는데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거보다 평가 연수에서 더 강조해서 해야 될 게요. 수행 과제 만들기예요. 수행 과제 미션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1990년대 말부터 한참 했던 열린교육 때 학습지 있죠. 눈높이 교육에서 A 학습지, B 학습지, C 학습지 골라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열린 교육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벽 허물고 그래서 시끄러워서 그렇지. 뭐 그런 거는 좀 일부 잘못했지만 학습지를 만들어서 눈높이 교육하고 수준별 교육하는 거 다시 하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학습지만 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같이 줘라. 디지털 플러스 디지털에서 주라. 그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년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됩니다. 1, 2학년에 1, 2학년 선생님 한 명당 보조 선생님 20명을 붙여주겠습니다. 다들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 백이 포럼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킬러 문항 사태 터지기 전에 그때 이주호 장관님 얼굴 안색이 좋았는데 근데 그때 아무튼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다 AI예요. AI. 아이스크림 홈런 아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학습으로 하는 홈런을 교육부에서 공교육에다가 흡수를 한대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민간 기업에서 하던 거를 다 공교육으로 지금 흡수를 한대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아이스크림에 팅커벨, 카웃 아세요? 카웃이라는 민간 프로그램인데 팅커벨에서 다 전면으로 지금 도입하고 막 하잖아요. 웨이롤에서 지금 다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 하던 거를 공교육으로 우리가 다 흡수 통합해서 선생님은 앞으로는 아시잖아요. 우리는 티처지만 퍼실리테이터 티처예요. 그렇게 이제 미래 교육을 바꿔봐요. 20분은 교사가 주도하지만 당연히 초등 단계에서는 주도해야죠. 그렇지만 20분은 아이들 스스로 뭔가 주도해서 가게 한다. 그게 수업의 변화 초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전라북도도 감사하게도 공동체를 미래교육의 기저로 깔았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그 협력을 공동체로 넣어야 된다. 그거를 수업에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때 다 한 줄로 앉혔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모둠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모둠 활동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학교에 56학급이거든요. 1학년 1반부터 6학년 8반까지 제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도 한 줄 고수하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모둠으로 하는 순간 시끄럽고 통제가 안 되고 까불고 장난하고 싫죠. 당연히 싫으세요. 그렇지만 차라리 힘들면 목소리 안 나오면 저도 마이크 들고 가는데 마이크 들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고 정확하게 주의 집중 시킬 땐 주의 집중 시키고 놔줄 때는 아이들을 스스로 뭔가 하게 해야 되고요. 미래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20%고요. 나머지 80%는 아이들끼리 배우게 해야 된대요. 아이들끼리 배울 때 이 시너지가 전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어떻게 아이들끼리 배우게 할 거냐. 이 수업을 바꿔야 된다. 그걸 이제 계속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할 말이 많은 언어 소양, 수리 소양, 플러스 이번에 최초로 들어온 디지털 소양. 그래서 에듀테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제가 전남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전남이 기기 1인 1기기 보급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학교에 1인 1기기 노트북 다 있죠? 선생님 수업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더니 전남의 한 선생님이 먼지 쌓이고 있어요. 안 써요. 괜히 그거 열면 복잡해요. 와이파이 잘 안 터져요. 뭐 하라고 하면 그거 하다가 진도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ICT의 어두운 그림자 아시죠? 지금 여전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ICT의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수준 차이가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차를 샀어요. 아내한테 K8을 사줬는데 제가 K7 타다가 K8을 사줬는데 아내가 막 긁어먹거든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임시로 타고 있는데 크루즈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K7에서는 크루즈 기능이 뭐예요? 그 속도만 제가 딱 80 맞추면 80만 쭉 가지만 K8은 속도를 80 맞추면 지가 알아서 앞차 뒷차 간격 조절하고 가죠. 이게 자동화 3단계인 거 아시죠?
자동화 4단계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핸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핸들이 이제 없어져요. 실제로 LG에서 지금 그 상용화 모델을 만들었어요. LG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핸들이 없어요. 지가 차가 알아서 돌아다녀요. 거기서 뭐 하냐면 그냥 1인 1일 휴게 공간이에요. 잠도 자고도 되고 호텔 같은 데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잠도 자고 영화 보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친구랑 거기 가서 그냥 노는 공간이에요. 음악도 듣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간대요. 이게 너무 무섭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적용해야 되고 예전에 ICT 그림자 때문에 에듀테크에 디지털에 알레르기 있는 선생님들 그때하고는 다르다.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빨리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알파고 쇼크 생각나시나요?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대결해서 알파고가 이겼죠. 그때 전 세계가 엄청 놀랐어요. 와, AI가 사람을 이겼어. 바둑 고수를 이겼대. 그때 알파고 종류가 4개예요. 알파고 종류가 4개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알파고 제로예요. 알파고 제로는요, 알파고가 뭐 몇 년에 걸쳐서 했던 거를 단 3일 만에 학습을 했어요.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요, 알파고 때는요, 훈련 데이터와 탐색으로 배우기예요. 그래서 막 이세돌이 했던 기본 다 던져주고, 얘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던져주고 다 학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알파고라는 AI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알파고 제로는 그런 거 안 줬어요.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네가 알아서 성장해. 그냥 내방쳤어요. 지가 알아서 막 알파고부터 학습했죠. 동생이 아니라 형님 알파고부터 다 공부하고 지가 또 더 공부하고 영상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막 찾아봐가지고 알파고 제로가 3일 만에 알파고를 능가해서 100대 0으로 이겨버립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특이점인데 우리나라 말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유명한 책인데 싱귤레러티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향상한다면 AI는 제이컵으로 향상한대요. 갑자기 향상되는 지점, 인간의 지능과 제이컵의 AI가 만나는 지점이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고요. 두 번째 알파고 제로는 보고 읽으며 배우기, 스스로 교육하는 단계. 자기를 자기 스스로 교육해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하고 테슬라 전기차하고 약간 다른데 테슬라는 저런 AI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배우게 하는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서 사람을 쳤어요. 그럼 그걸 학습하게 해서 다음에는 뭘 주의해야 될지 배우는 거고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는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 막 집어넣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1단계예요, 1단계. 그래서 근데 알파고 제로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AI 공부 학습시키는 접근이 다르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알파고 제로를 언제까지 완성을 하느냐? 2030년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거 완성하기도 전에 챗 GPT가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오자마자 알파고 쇼크는 저리 가라라는 엄청난 쇼크가 왔어요. 이게 챗 GPT가 굉장히 무섭게 우리 사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챗 GPT는 알파고가 나왔을 때만 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1위 작가 화가였어요. 챗 GPT 작년에 나오자마자 없어질 지위 1위 작가입니다. 2위 화가예요. 그래서 챗 GPT가 처음에 랭귀지 모델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미지 모델, 뮤직 모델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업그레이드 돼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실행하고 책임지며 배우기. 책임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AI가 책임을 진대요. 이게 참 나도 책임지기 힘든데 AI 스스로 이제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새 아파트 들어간 지 2년 반 됐는데 2년 넘으니까 이제 하자보수 못 해준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자보수 이제 종료한다고 사인하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AI가 그거를 책임지는 시대도 온다고 합니다. 제 거 마이너스 통장이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작년만 해도 상담원이 전화 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직접 방문해서 개설하실래요? 전화로 연장하실래요?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전화 받았더니 AI가 합니다. AI가
AI가 해요.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미 벌써 이제 다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굉장히 무섭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챗 GPT의 이 수준이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쳐요. 우리는 이제 지는 해잖아요. 근데 뜨는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떤 시대에 살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승전 공부원으로 생각했던 분은 내가 지금 옛날 10년 전 생각에 내가 갇혀있다라고 부디 생각해 주시고 빨리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다르다. 라고 분명히 좀 인식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수겁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선생님들 그 카톡에서 해보시면 되는데 카톡 친구 추가해서 에스크업이라고 추가하면 돼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아시는 분이고 아래 보신 분은 나중에 해보세요. 아수겁 또는 에스크업이에요, 영어로. 에스크업이라고 하면 되죠. 왜 아수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제 거 캡처해 놓은 거예요. 우주비행사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실사로 그려줘. 그랬더니 얘가 짠! 1분도 안 돼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챗 GPT 이미지 모델이 있어요. 지금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저도 무료 버전까지 했더니 저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더 화려합니다. 근데 유료 버전은 이제 돈 내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 뭐 굳이 내가 작가들이요 챗 GPT하고 협업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뮤지션들도 이미 챗 GPT하고 협업해가지고 프로듀싱해서 지금 음악 앨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김대식 교수,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챗 GPT하고 협업해가지고 책을 처음으로 출간했죠. 이미 챗 GPT가 우리 사회에 왔고요. 제가 집에서 쓰는 지니야, 아침에 음악 틀어줘, 오늘 뉴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시작에 불과하고요. 지금 굉장히 무섭게 우리 사회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교육은 교실을 여전히 아까 하그리부스가 얘기했던 제4의 길 중에 2의 길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2의 길에 있는 것 같아요. 3의 길도 아니고 3의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 정치가 안 됩니다. 정치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정치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내년에 총선에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고요. 디지털 기반 학습 DBL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또는 데이터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해하기, 관찰하기, 정리하기, 아이디어 떠오르기, 뭐 프로토타입, 포토타입 제작하기, 테스트하기라고 이 수업의 설계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서운 건 학교도 이걸 잘 모르는데 기업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잠깐만요. 저쪽에 제가 캡처해놨나? 아, 네, 여기 보시면은 기업에서 한 거 제가 캡처해놨는데 공감하기, 가설 정의하기, 문제 정의, 가설 검증하기, 아이데이션, 요약형 정보 대시, CF 생산하고 테스트하기. 이게 한 기업에서 하는 거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위에는 미첼 레스닉의 평생 유치원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수업을 상상을 시키고 창작하게 하고 놀게 하고 공유하고 생각하는 수업으로 바꿔야 된다. 미래에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기본학력 중요하죠. 기초 기본학력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상상과 창의, 놀이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 단계는 상상과 창의, 놀이 더 중요하고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할 때 때를 놓치면 다시는 공부 못한다? 옛날 말입니다. 거기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평생학습 사회고요. 미국과 유럽은 이미 평생학습 사회로 넘어갔어요. 저희가 아시는 분이 조교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나이가 52이세요. 조교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지금 기사 자격증을 따신대요. 근데 기사 자격증 따려고 했더니 자격이 없어요.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요즘에 사이버로 경영학사 학점 이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52에 돈도 6만 원밖에 안 된대요. 6만 원 내고 경영학사 자격 이수를 하면 기사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허가를 안 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학과에서 내가 뭐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학과에 배우는 것만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그 학점만 이수하고 자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원래 꿈이 건축학과였는데
제가 부여에 전통문화대학교 있는 거 아시나요? 거기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는 특수 목적대예요. 근데 전통문화대 건축학과 저희 딸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입학 설명회를 듣는데 제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을 다 배울 수 있는 곳이다라고 앞에서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야 나도 배우고 싶다. 퇴직하고 배우려고요. 해보고 싶어요. 제가 못했던 거 다시 해보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설계하고 싶었거든요. 설계해서 저만의 집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제 꿈인데 지금은 이제 수석교사로 한 10년 살다가 퇴직하고 이제 그런 거 다시 시작할 나이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네,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제. 네, 홍삼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그 안 죽는다고 병원에서. 네, 근데 하여간 약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렇고요. 다시 뒤쪽으로 지금 좀 넘어가서 하면은 네, 그래서 AI 시대에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습니다. 챗 GPT 시대에는 교사가 살아남을 거냐? 알파하고 슈크 때는 교사가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챗 GPT가 나온 다음부터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네요. 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다시 왜 그러냐?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해도 왜 인지, 정의, 심체, 그 심동적인 것까지 다 같이 아우르려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자녀를 낳아도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자, 제가 그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수업 혁신 평가 지원단에 들어갔어요. 전라북도 초등에서 10명이 들어갔는데 3, 4학년권을 개발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모델을 줬어요. 모델을 줘가지고 저거로 개발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월요일까지 내야 돼요. 지금 한 6쪽 해야 되는데 지금 반절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저 엄청 잘하거든요. 설계하는 거에 자신이 있어요. 많이 해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데 왜 힘들었냐? 차시별로 디지털 자료를 모두 다 넣으래요. 내가 미쳤어 하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 아무도 못해 하면서 그 유형별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는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DBL로 이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수업 개발 프롬프트부터 작성하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이게 뭐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왜 애들 직업 조사하면 그 프로게이머 한다고 하잖아요. 게임 개발할 때 프롬프트부터 짜거든요. 마치 수업을 게임 설계하듯이 프롬프트부터 짜래요. 프로그램이 설계하듯이. 그래서 여러분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생 주도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마치 무슨 상상 놀이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계하신 그 교수님이 하여간 설명을 했는데 반절은 동의가 되고 반절은 아직은 동의가 안 돼요. 굳이 저렇게 해야 돼? 귀찮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각 차시별로 있는데 1차 시에서는 멘티미터 가지고 아이들 브레인스토밍하고 2차 시에서는 젠보드에다가 아이들의 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몽땅 집어넣게 하고 3차 시에서는 패들렛에다가 아이들의 그 생각과 자료를 제작해서 공유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가 계속 이상한 용어들이 이제 막 들어와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저도 다른 거 잘 안 씁니다. 그냥 하나만 그냥 계속 쓰는데 어제도 전라북도 그 연구학교 선생님들 전라북도 연구학교를 안 하다가 지금 하잖아요. 처음으로 연구학교 선생님들 연구부장들 다 지금 오라고 해가지고 수업 공개했거든요. 제 수업에서도 6학년 수업했는데 논설문의 주장과 근거하고를 전차시 했고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의 서론본로 결론으로 만들어 봤고 이거를 패들렛에다 올리라고 했어요. 전차시에 주장과 근거 이미 다 써놨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 가지고 주장은 서론으로 근거는 본론으로 옮겨서 결론만 쓰면은 패들렛에 올리면 돼요. 40분 안에 소화가 안 됩니다. 수업을 45분 했어요. 그래도 다 못했어요. 아이들 스마트폰 가지고 했는데 칠판에 패들렛 접속하는 것부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디지털 수업을 해보면 뭘 느끼냐면요. 6학년도 1학년이 된다. 딱 그겁니다. 1학년 애들 맨날 선생님한테 와서 또 물어보고 그러죠. 6학년 또 물어보고 애들아 엔트리라고 하세요? 그 애들 프로그램 짜는데 5, 6학년 엔트리 하거든요. 계속 물어봐요. 1학년 수업 하는 것 같아요. 알려줘도 물어보고
그게 이제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처음 하면 그렇죠.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들도 계속 물어보고 계속 익숙하게 내 것이 될 때까지는 반복 연습 훈련이 최고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되고요. 하여간 DBL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올해는 250명, 내년에는 1000명? 뭐 수학혁신 평가 지원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전라북도에서 한 100여 명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 있으시면 해보세요. 웃긴 게 뭐냐면 정식 명칭이 수업혁신 평가 지원단이에요. 그래놓고 다 디지털만 하래요. 가지고 참 뭐하는 지신가라고 욕이 나오지만 하여간 그렇고요. 얘는 전라북도 창의융합 수업혁신 지원단에 제가 또 5, 6학년 과학분과 리더예요. 그래서 5, 6학년 과학 선생님들하고 창의융합 수업 모델을 짰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역시 에듀테크를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자율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건 선생님이 저희 5, 6학년 분과에 11분인데 다 에듀테크를 넣으셨더라고요.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임팩트 필터가 뭔지 아시나요? 저 처음 들었어요. 월요일날 한번 제가 캡처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밖에 온도가 한 33도 되나요? 33도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하고 34도로 딱 올리면 동물들이 막 죽어나가요. 35도 올라가면 또 동물들이 죽어나가서 한 40도 되면 한 반절 죽어요.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그냥 무료 사이트예요. 외국 사이트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한다고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어플로도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이 검색하고 다양한 교과서를 활용해서 접근하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막 교육부 자료처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들만의 검색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학기말 종합의견 기록하고 하는 기간이잖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아이스크림에 가시면 메인 페이지에 이미 뭐 AI가 또 있어요. 학생부 기재 AI가 있어가지고요. AI 딱 들어가면 이제 클릭합니다. 1번 홍길도 뭐 행동이 거침 뭐 그 다음에 뭐 수학은 자랑 뭐 하는 거 이렇게 딱 선택해요. 그러면 AI가 딱 기술해가지고 문장으로 딱 나옵니다. 복사해가지고 딱 넣으면 돼요. 챗GPT한테 이 아이에 대한 거 딱 정보 주고 안 겹치게 만들어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하면은 안 겹치게 쫙 나옵니다.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자, 안 쓰시는 선생님은 하루 종일 타이핑 하셔야 되고요. 쓰시는 분은 10분도 안 돼서 다 끝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왔어요. 네, 챗GPT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냥 물결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주도적인 사람,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서 살아갈래? 공부 잘하는 애가 앞으로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구조 아니고요. 끝났습니다. 스카이 지금 스카이 애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올해만 자퇴만 1,400명인 거예요. 서울대 애들이 왜 자퇴했어? 다 의대 가려고. 근데 머리 좋은 애들은 서울의대 안 가죠. 어디 가요? 인도네시아 가서 학점 쉽게 따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의사 면허 따면 돼요. 그러면 의사 할 수 있어요. 길은 열립니다. 길은 계속 열리고 있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과 정보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저희 수석선생님 한 분 중에 아들이 지금 태국의 국제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파일럿 하고 있거든요. 파일럿 하고 있는데 서울 연대 고대 애들이 모여가지고 스터디 그룹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파일럿 빨리 되나 공부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파일럿해서 한국 와서 조종사하고 살겠다. 뭐 그런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대가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도적인 아이들로 만들어 갈 건가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갑과 역량은 사라졌어요. 빼라고 했어요. 온정덕 교수님은 분명히 빼라고 했습니다. 근데 체육과 교수님이 살렸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갑과 교수님들 하여간 말을 안 들어요. 교육과정 교수님들은 하여간 얘기했어요. 갑과에서는 이제는 역량 빼자. 총론 역량만 살리자 해서 총론 역량만 이거 했고요. 의사소통 역량을 협력소통 역량으로만 바꿨습니다. 각과의 역량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역량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바꿨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아니죠. 설계 원칙에 보면 자율성과 교원의 전문성, 민주성이 강조된다고 했잖아요. 전라북도는 제가 볼 때 민주성은 최고인 것 같아요. 민주성은 최고죠. 그렇죠. 교감생들이 상처받을 정도로 아무 말 없이 자퇴가 아니라 조퇴 하시는 선생님들. 네, 교감생들이, 신규 교감생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좀 얘기 좀 하고 가지. 안 가라고 안 할 건데. 못 가게 안 할 건데. 근데 하여간 민주성은 굉장히 발달한데 전문성이 문제예요. 전문성.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야 어차피 이제 수석교사 10년 차고 여기 이제 교감생, 교장선생님 계시지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자꾸 뒤로 빠지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앞으로 오셔서 학교는 제가 볼 때 교육과정과 수업이 살아야 학교가 살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는 하세요. 근데 말하는 순간 갑질이 되고 꼰대라고 하니까 다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제 제가 6학년 부장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6학년 부장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6학년 선생님들한테 말을 못하겠어. 후배들한테 말을 하면 내가 꼰대 같아. 부장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근데 그 학부모 공개 수업 한다고 제가 저희 학교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여기 우리 학교 학부모님 계신가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그 학부모 공개 수업을 지금 코로나 3년 2월에 막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수업을 좀 학년에서 연구해서 이거를 좀 전문성도 향상하는 기회도 좀 삼고 수업 연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선생님들 계세요.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발표만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40분 동안 어떻게 발표 다 끝낼 거야? 발표 안 끝나면 다음 시간까지 할 거예요. 아니면 하고 하루 종일 발표만 한대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한 학부모님이 그 수업을 보셨는데 3학년에서 본 수업도 1번부터 끝번까지 발표. 6학년 또 형제 1번부터 끝번까지 발표. 그래가지고 저 선생님 뭔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든지 뭔가 수업의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시구나. MZ 선생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이 생각을 넓게 할 건가가 좀 고민입니다. 전문성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성을 뭔가 해야 되는데 본인이 와서 저 수업 좀 봐주세요. 컨설팅 해주세요. 같이 고민해주세요. 하면은 이게 분명히 성장할 지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수석교사가 올해 처음으로 찾아오는 시범 수업을 했어요. 제가 설계한 겁니다. 찾아오는 시범 수업, 작년에 시범을 했다고 올해 대대적으로 공부 뿌렸는데 지금 제가 지난달에 송광초 처음 가가지고 했거든요. 3, 4학년 애들 데리고 8명 데리고 수업했어요. 평소에 20명 데리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처음 보고 수업한 거예요. 제가 수업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보고 많이 나누고 많이 고민해야 수업이 성장이 되잖아요. 안목이 성장이 되거든요. 제가 수석을 10년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10년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목이 늘 수밖에 없는 자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레지던트가 전문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배우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뭐가 문제냐면 신규 교사 딱 발령해놓고 교실에다가 처박아놔요. 죄송합니다. 처박아놓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실에 이렇게 딱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근데 A 신규 교사 수석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해가지고 저와 같이 책까지 썼어요. 그런 A 신규 선생님은 B 신규 선생님 제가 와서 똑똑똑 네 선생님 수업 이야기 좀 같이 할까요? 싫은데요. 제가 꼭 해야 되나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더 이상 다가가면 이제 그때부터 갑질이고 꼰대니까 더 못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알아서 살아남는 사람 있고 알아서 망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학부모 민원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 터지면 이제 요즘은 아주 쉬워요. 그냥 바로 휴직. 그러면 교감선생님 혼자 저희 교감선생님 2명인데 기간제 선생님 오기 전까지 계속 결보가 오늘도 우리 A 교감 선생님은 학생 인솔해가지고 식사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들어갑니다. 힘들어요. 큰 학교. 그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코로나로 휴직하시고 정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고 진단서 끊어가지고 바로 휴직 가시고 기간제가 안 부어지는데 어떡해요. 아예 그 교육과정 설명회 때 교감쌤이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터지면 그 학년에서 알아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럼 이제 누가 해요? 전담 선생님들이 임시단임 들어가면 이제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워야 뭐가 되든 말든 하는데 민주성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우리 이제 경력 있는 선배님들 뒤로 빠지지 마시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과정과 수업 하자. 근데 MZ세대들 특성이 제가 해보니까 내가 수업해줄게. 그냥 컨설팅 내가 해줄게. 네가 날 컨설팅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네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네 수업 볼게. 다 싫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좀 바꿔야 될 시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PCK라는 거 슐만이 1986년에 얘기했는데 봉주교대 박태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1990년 중반에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PCK라고 얘기해서 특히 중등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주무관님하고 나하고의 차이점. 우리가 주무관님이 분리수거 방법을 우리 반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차이가 PCK입니다. 페다고지컬 컨텐츠 날리지. 나는 교육학을 배운 사람. 이분은 교육학을 안 배우고 그냥 분리수거 방법만 가르쳐주는 사람. 그거를 PCK라고 해요. 차시 중심 수업, 교과서만 하는 선생님하고 성취 기준으로 있고 지식 기능 가치 태도로 구분해서 하시는 분도 PCK가 다릅니다. 페다고지컬 콘텐츠 난리지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T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테크놀로지. T팩이라고 합니다. TPCK가 말이 어려우니까 T팩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테크놀로지 내가 고민하고 쓰는 선생님하고 고민 안 하고 쓰는 선생님.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수요예배 찬양대 지휘자예요. 그래서 한 곡을 하기 위해서 한 200번 들어서 외워서 지휘를 하더라고요. 저도 외울 지경이에요. 하도 옆에서 들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이거를 종이에다가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하고 협업하고 싶으니까 바이올린 악보를 그려주는 거예요. 플룻하고 하고 싶으니까 플룻 악보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 곡 그리는데 2시간, 4시간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나? 우리 컴퓨터를 좀 써보자 해가지고 컴퓨터를 알려줬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10년 전에 배웠거든요. 그럼 이번에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저희 둘째 딸한테 대학교 1학년인데 야 네가 좀 보고 엄마 알려줘.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이제 저 유튜브 영상 알려주고 사이트 알려주고 네가 공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저희 딸이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30분 정도 하더니 앞으로 쭉 그리더라고요. 엄마한테 알려줬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돼. 엄마가 배우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앞으로 그리더라고요.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 아주 쉬워요. 조금만 알면 다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몇 가지 어플을 쓰지 않으신가요? 전주상품권, 아니 여기 전주상품권 아니지? 네, 뭐 지역상품권, 네, 고창사랑 상품 그런 거 쓰시잖아요. 네, 그거 쓰세요. 10% 혜택이 있으니까. 맞죠? 20%인가? 10%인가? 그거 쓰세요. 네, 그런 거 해서 좀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팩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슐반 PCK도 어려웠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중심에서 성취 기준도 어려운데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니까 더 머리가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료를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에서 PBL 프로젝트 모형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은 이 앞에다가 골드를 붙여가지고 골드 PBL 모형이라고 쓰고 있는데 서울 프로젝트하고 전북 프로젝트하고 차이가 있어요. 전북 프로젝트는 활동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차시 수준인 거죠. 근데 서울은 성취 기준 프로젝트예요. 성취 기준을 분석해가지고 성취 기준 중심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뭐 별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40분 수업 중에 내가 20분하고 20분은 애들한테 하게 한다. 뭐 하게 할지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BBL이라고 하고 이걸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2015 때는 지식과 기능만 나왔어요. 근데 2022에서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다 나와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핵심 아이디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핵심 아이디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취 기준. 우리나라에 7차 때 성취 기준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과학 성취 기준하고 유럽의 과학 성취 기준하고 무려 10배 차이가 나요. 성취 기준 수가. 우리나라 성취 기준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성취 기준은 내용 성취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교수님들한테 성취 기준 좀 줄여주세요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거 줄어들면 자기 입지가 줄어들까 봐. 내용 성취 기준. 그래도 2015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IB 교육과정 대구하고 제주에서 지금은 경기 서울도 막 하고 있는데 IB 교육과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성취 기준 수는요 한 10개밖에 안 돼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는데 성취 기준 뭐야 0년이야? 뭐 그렇게 볼 정도로 성취 기준이 굉장히 적은데 우리나라는 막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교육과정 교수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핵심 아이디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취 기준을 영역별로 아우르는 그 상위 성취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육과정 교수 입장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만 가르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용 성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성취 기준을 막 가르치고 성취 기준이 많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부진함, 더디마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준이 많으니까 걸려서 넘어질 기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성취 기준만 주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성취 기준이 많다. 그래서 큰 성취 기준을 준 게 핵심 아이디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영역별로 국어 같은 경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의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하셔야 되고 영역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이 요소, 학습 요소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위긴스 맥타이가 했던 바라는 결과 확인해요. 백워드 설계의 첫 번째 단계를 다 짜놨어요. 아, 네, 별로 안 반가우시군요. 저는 반가웠는데 위긴스하고 맥타이가 얘기했던 백워드 설계가 2015에서는 안 돼가지고 저희가 바라는 결과 확인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연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2022에서는 알아서 짜주셨네. 오, 박수. 너무 잘했다. 제가 박수 쳐드렸어요. 운정덕 교수님. 저거는 최고. 제일 큰 성과입니다. 운정덕 교수님이 2015 때 김정자 교수님 그 2015 그 책임하고 부책임을 운정덕 교수님이 했다가 2022는 운정덕 교수님이 책임을 했거든요. 교육과정 학자로요. 그 중에 제일 잘 받는 거. 핵심 아이디어. 와, 우리도 IB처럼 가는구나. IB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물론 제가 이제 미래학교 준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IB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IB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하고 개념 기반 교육과정하고 약간 비슷해요. 핵심 개념, 개념적 렌즈 뭐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다 비슷한 거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도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서 가져온 거고요. IB도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취 기준 중심 수업을 업그레이드해서 개념 중심 수업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 기저가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책을 사주셨죠? 이제 보니까 네, 임유나 박사가 쓴 개념 기반 교육과정 책을 사주셨는데 이 책 어려우니까요 다 읽지 마시고 1장만 읽어주세요. 1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1장만 읽으면 개념 기반 교육과정의 전체를 다 보시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실제적인 내용들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지원단에 들어오시면 보시는 걸로 하고 선생님들은 1장만 읽어주시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기본을 다 이해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저도 여러 권 샀는데요. 5권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 관련된 거. 원정덕 교수님도 비슷한 책을 쓰셨는데 너무 이론 중심이고 임윤아 박사 책이 딱 좋습니다. 8월 8월 1일 날 교대 연수회 임윤아 박사가 오세요. 와서 강의하시는데 조호재 서울 수석선생님도 오시고 저는
금요일 날 오전 강의고 뭐 아이가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깊이 있는 학습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업은 크게 두 층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서페이스 러닝, 물 위에서만 노는 거. 이게 이제 그 표층 학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업을 깊이 있는 학습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물 깊숙이 들어가서 잠수해서 물속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심층 학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깊이 이 표층 학습을 심층 학습으로 만들래?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로 제시를 했어요.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 그림 많이 회자되는 그림이죠. 이 그림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학습자 주도성, 하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시키래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서페이스 러닝이 아니라 딥러닝을 시키게 할래? 근데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과 연계한 학습을 시키면 돼요. 삶과 연계하는 거. 어떻게 삶과 연계할래? 교과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밖의 자료를 활용한다. 네, 그래서 교과서 밖의 자료들 아이들의 경험과 연계해서 하는 거. 우리가 협실학교에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삶과 연계한 거는 이때 이제 나오는 게 컨셉추얼 날리지라고 하는데 개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뒤에 있나 보면 여기 있네요. 우리가 보통 가르치는 거는 지식이거든요. 팩트만 막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팩트만 가르치면 이 서페이스 러닝만 하는 거예요. 표층 학습. 근데 얘네들이 물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려면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서 개념을 알게 해야 돼요. 상위 개념. 이거를 2015에서는 핵심 개념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개념적 렌즈라고 해요. 렌즈를 하나 딱 끼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보건 선생님들 연수하는데 흡연 예방 교육을 하신대요. 흡연 예방 교육 왜 해요? 흡연 예방과 나의 건강과 연결해서 교육하면은 새로운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를 연결하게 한다. 국어하고 사회를 연결하고요. 과학과 실과를 연결하고요. 음악과 미술을 연결하면 디지털을 연결하면 그때부터 서페이스 러닝이 돼요. 제가 디지털을 써보니까 아까 논설문 얘기했잖아요. 그냥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공유하면 되는데 왜 패들렛에 또 올리라고 해?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쓴 거를 A 학생이 쓴 거를 B 학생한테 다시 한번 타이핑하라고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타이핑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말이 안 돼요. 새로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으로 할 때 좋은 도구가 디지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을 활용해서 딥러닝을 시킬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2016에서는 위긴스하고 맥타이 백워드 설계가 나왔다면 2022에서는 에릭슨과 레닝의 지식과 과정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게 거기에 써 있어요. 1장에.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을 시키면 교과가 교과를 통합하고요. 학년과 학년 간 통합을 하면 좋겠고요. 소규모학교는 고창에도 많으시잖아요. 부탁드리는 건 학년군 교육과정으로 좀 운영을 좀 해주세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래 봤자 몇 명 안 되잖아요. 아이들 모아놓고 하면요. 되게 재밌어요. 1, 2학년 애들끼리, 3, 4학년 애들끼리 모아놓고요. 제가 2018년에 이미 그런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1, 2학년 선생님 수업하고 작은 학교 업무가 많잖아요. 저도 6학급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1, 2학년 선생님에서 2학년,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2학년 선생님이 수업하고 1학년 선생님 보조하다가 남으면 가서 일도 좀 하시고 2학년, 그 다음 시간에 1학년 선생님이 하시고 좀 돌아가면서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실제로. 아이와 아이들 간, 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협업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세요. 네, 왜 이거보다 낫죠? 애들 놀리고 여기서 업무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성찰인데요. 성찰은 다른 말로 하면 메타인지, 다른 말로 하면 러닝 투 런이라고 해요. 내가 진짜로 배우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게 하는 게 성찰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찰을 하는 순간 달라진다. 아까 2030 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는 거고
왜 지식의 구조만 있으면 안 되고 레닝의 과정의 구조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한 과목들, 음악, 미술, 뭐 그런 거, 글쓰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지식을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 6가지를 앤더슨하고 크라스왈 지식 블룸의 후학들이 다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지식을 4개로 나눴습니다. 지식이 4가지 층위가 있대요. 하나는 개념적 지식, 기억하는 거,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 지식으로 나누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지식이 전에는 그냥 기억, 사실 지식만 했다면 이제는 개념, 절차, 메타인지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책에 이제 자세히 써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했어요. 이제 마무리 이제 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눈빛이 이제 조금씩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김대에 있는 선생님하고 긴김밥 이야기, 이 선생님 거의 다 주도해서 하셨고, 저는 이제 마지막만 컨설팅 했는데, 온책 읽기, 한 학기 한 번 읽기가 2015 국어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긴김밥 이야기 도서를 가지고, 많이 쓰는 책이에요, 선생님들이. 긴김밥을 가지고 국어 교과서 버리고 놔두고 이제 긴김밥 도서만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쳐 써요.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선생님도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실전교사여가지고 수업 공개도 하고 서로 배웠는데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서울에 가가지고도 소개했거든요. 수석생들한테. 수석생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와, 전북에서도 저런 걸 하는데 우리도 못하겠냐 해가지고 서울에서도 지금 팀을 짜가지고 교과서 대신에 그림책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에 연계하는지 연구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료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자료들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시도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질문도 받아야 돼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뒤에 제가 넣어놨나 안 넣어놨나 모르겠네요. 예시자료. 네, 이거 있습니다. 얘는 제가 미래교육 비전연구하면서 만든 모델입니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으로 우리도 교육과정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기저가 개념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념 기반을 사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념을 가르치고 어떻게 일반화된 진술로 만들어가는 거를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의외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학교 선생님들이 설계, 실행, 생성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서 이옥형 장사님 부탁해서 과정을 5단계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2021년부터 학교 돌아다니면서 연수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반응이 아주 좋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제도 보건선생님들이 이걸로 했어요. 1시간 반 만에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거 아니고 1단계에 초점화하는 거예요. 초점화. 난 뭘 가르칠래? 다음 달에 난 어떤 걸 가르칠래? 주제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분류하는 것부터 하면 돼요. 어디서 찾냐? 지도서에서 다 나와 있죠. 지식 덩어리, 기능 덩어리, 가치, 태도 덩어리만 분류하면 수업이 차시 중심 수업에서 성취 기준 중심 수업으로 바뀐다. 이게 성취 기준 분석하는 첫 번째 분절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1단계 초점하고요. 2단계는 이제 성취 기준 재구조화예요. 성취 기준 재구조화는 2020년 2월에 교육부에서 나온 거예요.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다 원격 수업 해야 되니까 다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우리 보러 알아서 재구조화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북은 감사하게도 전북 초등교육과정 총론에서 재구조화까지 우리는 연습해봤거든요. 재구조화 전북 단계가 4단계인데 첫 번째가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재구성하는 거. 근데 재구성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재구조화가 교육부에서는 재구조화를 통합, 재조정, 유지 3단계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식을 통합해보고 기능과 기능, 지식과 가치 태도를 연결해보는 게 재구조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해보니까 나 성취기 좀 어려운데 나 잘 모르는데 후배들이 더 잘할 거야 이렇게 하고 뒤로 빠지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안에 지식, 기능, 가치 태도가 다 들어가 있고요. 가치 태도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내면화 시킨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취 기준 재구조화하면서 어떻게 목표 재구성, 재진술할래 그걸 연습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핵심 가치도 찾고 핵심 개념도 찾아보는 거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질문 만들기예요. IB에서는 가이딩 퀘션이라고 해가지고 안내 질문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수업은 이렇게 바뀝니다. 개념 중심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거야. 논설문의 짜임을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수업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업할 때 질문을 던지세요. 얘들아, 논설문의 짜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가 찾아봐. 자, 교과서에 찾아보고, 자,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서 찾아봐. 자,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자기가 찾은 방법 패들렛에 올려봐. 수업이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요. 질문을 던져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연역적 접근이 편해요. 목표 제시하고 목표를 찾아서 마지막 정리, 차시해고 잘했어요. 그거 이제 이미 끝났고요. 바뀌었습니다. 상상하게 하고 창의력 발휘하게 하고 놀게 하고 그거를 뭔가 공유하게 만드는 거. 그게 평생 유치원에서 나온 책 내용인데 그렇게 수업이 바뀌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만들으래요. 사실 질문, 개념 질문, 논쟁 질문.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교대 예비교사들 데리고 하고 있는 거는 지식 이해 질문, 과정 기능 질문, 가치 태도 질문을 만들면 그게 사실 개념 논쟁 질문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것만 세 개만 연결하면 개념 기반으로 수업이 굉장히 확장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평가 루브릭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상, 중, 하 루브릭이 아니라 도달, 부분 도달, 미도달 루브릭이에요. 상중하에서 하는 부분 도달이에요? 미도달이에요? 미도달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미도달 아니고요. 부분 도달이에요. 상만 도달이고요. 중하가 평가원에서 나오는 건데 다 부분 도달이고요. 미도달이 없어요. 근데 수업하다 보면 아예 못 따라오는 VIP들 있잖아요. 그 미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도달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돼요. 얘 그냥 놀릴 거 아니잖아요. 얘도 뭔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달, 부분 도달, 미도달로 바꿔라. 네, 제 책에 제가 부재일 교수님하고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도달, 부분 도달, 미도달로 바꾸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은 이제 수행 과제 개발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충남대 뭐 김성 교수를 폄하하자라는 게 아니라 뭐 피드백 당연히 중요하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루브릭 피드백 중요하지만 수행 과제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업 20분만 하시고 20분 동안 뭐 줄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디지털을 어떻게 연계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에듀테크 활용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5단계 초점화부터 마지막 수행 과제 개발까지만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이 자시 중심 수업에서 개념 중심 수업까지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또 더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에 불러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을 받고 마쳐야죠. 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서 네. 질문 없으시나요? 질문 미리 받은 질문을 다 맞아요.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들을 패들렛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장하사님한테 드렸어요. 장하사님이 아마 보내주실 거고요. 혹시 개인별로 보실 분들은 제 MD락이라는 사이트를 제 자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유 게시판에 MD락이라고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어이자 MD락이고요. 여기 자유 게시판에 2022 개정교육과정 이해와 수업 디자인이라고 지금 보여드렸던 패들렛 링크 자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꼭 물어보세요. 그거 PDF 주시나요? 전 다 드립니다. 저는 다 100% 드리고요.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원정덕 교수님도 안 줘요. 제가 교재 가지고 다 스캔해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다 넣어놨어요. 제가 받는 자료들은 다 스캔해서 저는 다 올려요. 그냥. 근데 대신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선생님한테 2022 개정교육과정 내년부터 시작되니 청론의 물꼬를 좀
트는 방향으로 살짝 얘기해 주세요 드렸는데 너무 깊이 있는 정말 오늘 저도 딥 러닝을 한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의 이 좋은 자료는 제가 메신저로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비 많이 오니까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